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태백산맥 중턱에 있는 동원 탄좌입니다. 사고 사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니까 사부가 그걸 완전히 이제 봉쇄해놓고 간부들이 장을 하고 있었어요. 23일 날 그날까지 합의가 안 되게 되면은 영시를 기해가지고 이제 공수부대 투입한다 하는 얘기가 났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이제는 어차피 죽기 살기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도 총 들고 쏠 거고 활 거도 터칠 거고 나중에는 고정관청 누명까지 씌우더라고. 며칠을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요. 광부 힘으로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지. 도둑하는 놈을 대라 이게야. 차라리 죽여줬으면 싶더라고요. 김해도 청고 잡고 저기 하려고 광주 사람들 다 죽여놓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제485화 미주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우스의 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1980 사북은 역사학자들도 잘 모르는 사북 사건의 파편화된 증언과 흩어진 사료를 꼼꼼히 엮어내 야만의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을 객관적이고도 밀도 있게 담아낸 영화입니다. 2025년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며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46년간 웅크리고 있던 사북의 숨겨진 목소리를 2026년 현재로 소환한 기록자 박봉남 감독님 모시고 오늘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역사학자 중에도 사복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면은 우리 대중들은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혹시 김 사장님, 유 작가님 이 사복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그 광주 민주항쟁이 있기 전이라는 것까지 기억나요. 제가 막 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근데 사북은 그렇게 요새 와서 알아요.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게 시기적으로. 근데 그전 기억으로는 굉장히 더 오래전인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라디오나 뭐 TV로 볼 때 뭐 불순분자가 와서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큰일이다. 그러니까 음, 저는 충남에 있었는데 뭐 시골에서 뭐 안 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듣고서 아유 저 큰 문제네. 빨리 저게 그때만 해도 진압이 돼야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저는. 예. 아, 그러셨구나. 네, 유 작가님은요? 저도 그 사북이란 그 단어가 생소하지는 않은데 그러고 보면은 예전에 어디서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니까 뭐 음, 그 느낌만 있고 실제로 알게 된 거는 그 박 감독님 영화에 대한 소식을 그러니까 SNS에서 들으면서 그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뭐 알게 됐어요. 최근에 알게 그렇죠. 되셨구나. 네. 아니, 그러면 감독님은 이 사복 사건을 네,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서북 사건이 벌어졌던 1980년에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고 제 기억에 그 시대 중학교 2학년 때 저의 기억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고 그래서 온 국민이 비통해하고 있었고 특히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던 그 철없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북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시기에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 사북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은 제가 대학교 왔을 때 제가 85년도에 대학에 갔는데 그때 사북 출신의 한 선배를 만났고요. 대학교 1년 선배인데 그 선배가 바로 이 영화에서 중요한 프리젠터 겸 안내자로 나온 황인옥 선배고 그를 통해서 사북이라는 동네 이름을 처음 안 거죠. 그리고 85년도, 6년도 그 시기에 신문을 봤던 기업, 그때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뭐 폭도 난동분자들이 사복을 장악하고 폭도들이 대규모 소유 사태를 일으켰다. 이 정도를 신문으로 봤던 기억. 그게 정보였습니다. 네. 비슷할 것 그러셨, 같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네. 아, 그 그러시네요. 비슷한 게 이제 그거에 진짜 그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박정희니까 네. 박정희가 아니면 북한이 쳐들어온다. 우린 큰일 난다. 6.25 때처럼 다 죽는다. 전국의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저도 그러니까 불안했죠. 아무튼 예, 공포에 떨었어요. 북한이 예, 쳐들어올지 맞아요. 모른다는 그때 다 공포가. 그랬어요. 어. 네. 그랬군요. 5.18 광주 전에 이런 그 중요한 사건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자괴감 많이 들었고요. 음, 네. 또 그동안 쭉 은폐해온 세력에 대해서 분노가 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그 가해자와 피해자 그 사북의 안에서 그게 나눠져 있었다는 뭐 대부분 피해자였겠지만 그런데 영화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그 두 진영의 어떤 동의 뭐 암묵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합의 같은 게 있어야만이 영화를 제대로 만들고 출시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힘든 그런 작업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두 진영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이 작업을 2019년 5월 3일 날 첫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은 뭐냐면 이 사건이 1980년 5월 전에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강원도 탄광촌 사북에서 광부들이 벌였던 대규모 시위와 투쟁이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한 장의 사진, 한 여인이 붙들려 매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찍은 한 사진, 이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영화를 만든 저도 시작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북 사건은 알려진 게 거의 없다. 누구의 표현에 의하면 존재했으나 존재를 부정당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사건의 실체들, 그러니까 사건의 그 발발 배경, 사건의 전개 과정, 사건이 남긴 결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발굴하고 밝혀내는 데 굉장히 주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건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피해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가해자들이 잘 안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뭐 광부들, 그 가족들, 그다음에 시위진압에 동원되었다가 죽거나 다친 경찰들, 그리고 이제 사건의 과정에서 광부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노조 지부장의 아내와 가족들, 또 모두들 자기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피해자들끼리 굉장히 오랫동안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다들 피해자인데 서로가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거죠. 가령 이 사건의 가장 큰 주역은 광부들이거든요. 동원탄조 광부들, 동원탄조 광부 3천여 명이 뭐 사북을 장악하고 공권력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그리고 이 사북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러면서 투쟁을 하는 과정인데, 가장 큰 그 주역들은 광부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광부들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던 어용노조로 비난을 받았던 이재기 노조 지부장, 노조 노동자 지부장과 그 가족들이 광부들과 격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과정에서 참여했던 경찰들이 또한 광부들과 대립하고 있는 형태죠.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 제가 이제 쭉 만나면서 모두 다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서로를 비난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감독은 별로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만나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당신들이 얘기를 하세요.
당신들이 왜 화가 나 있는지, 당신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당신들이 하지 못한 얘기는 무엇인지를 카메라 앞에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취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쉽게 마음을 얻지 못했던 그 출연자들은 어용노조 비난을 받았던 이재기 노조 지부장의 가족들입니다. 특히 그 이재기 노조 지부장의 아내가 사건 과정에서 광부들에게 붙들려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만나야 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재기 노조 지부장의 아내 김순희 어머니가 현재 생존해 계시고 그 자녀들이 4명이 있는데 그분들 진짜 어렵게 연락을 하고 연락을 한 2년 만에 카메라 앞에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는 내용에 대한 동의, 최종 영화 상영판에 대한 상영 동의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위주의랍에 동원되었다가 주권에 다친 경찰들도 되게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 보면은 광부들인데 전직 광부였다가 스님이 된 분이 있잖아요. 천만성이라고. 그분도 되게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서로 대립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취재를 되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들에 굉장히 많은 시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결되지 않은 관련되신 분들의 그런 응어리, 뭐, 네, 뭐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냥 묻혀져 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약간 복잡하게 얽혀 있네, 진짜로. 이 작가님 질문 잘하셨고,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네. 어용 노조 위원장 그 부인 네, 그분 묶여 있는 사진이 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진인가 봐요. 그렇죠. 그 예, 사진으로 인연 있고. 사람들은 사북 사건, 사북 사태를 기억합니다. 아, 사실 그렇게 그 그쪽에서 사진이 선전을 한 거죠. 되게 중요한데,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은 광부들이 벌인 투쟁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 열악한 노동 조건에 분노한 광부들이 음, 노동조합에 자기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자기들을 대변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있었던 동원탄주와 노동조합은 광부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측과 굉장히 가까운, 그러면서 영화에도 나오지만 4월 21일 날 그 이제 노동조합 그 조합원들이 모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찰이 사복 경찰들이 와가지고 체증 사진을 찍다가 그게 적발이 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 지프차를 막아서는 광부들 치고 달아나면서 이제 경찰들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비명이 들리면서 이제 음,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회사에 대한 분노, 어용노조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경찰들에 대한 분노 이것들이 일거에 그냥 폭발하는 거거든요. 마치 화약고에 불 붙이듯.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천 명 광부들이 가서 경찰서를 때려 부수고 동원탄자를 때려 부수고 그런 과정에서 평소에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 노조 지부장의 아내를 끌고 와서 노조 지부장을 음, 찾으러 갔는데 없으니까 노조 지부장의 아내를 대신 끌고 와서 공개적인 장소에 노조 그 사무실에 있는 앞에 그 게시판 기둥에 묶고 집단 폭행 뭐 아주 잔인한 폭행들을 하죠. 그리고 이 3일간이나 감금을 해놓는 이 사건이 아주 불행한 사건이죠. 사실 책임을 아, 물어야 된다고 하면 이재기 노조 지부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의 아내를 붙잡다가 폭행을 했고 이 상황을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기자가 찍었죠. 사진을. 음, 그 사진을 찍은 것이 대서특필되면서 4월 24일 날 그 모든 일간지 일면에 그 사진이 그 아주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동원탄자 광부 3,500명, 폭도들, 난동, 폭력 사태 이렇게 하면서
그 사진을 완전히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그 광부들은 완전 폭도로 내몰리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왜 사건이 이렇게 폭력화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묻히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의 그 군중들이, 남성들이 한 여성을 가운데 게시판에 묻고, 어? 이런 상황은 완전 인민군들이 인민 재판하는 거와 똑같은 그렇죠. 이미지라는 그럼 거죠. 여론이 완전히 그렇-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으로 사실은 사복의 동원탄자 광부들은 완전히 폭도로 내몰린 겁니다. 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것은 사실 전두환 당시 신군부가 이끌던 계엄사령부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소재죠. 음. 그 사진 한 아, 장 딱 전면에 내세우고 폭도 난동분자들 딱 음, 낙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 꼼짝 못하는 겁니다. 예, 이 사진이 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비슷하게 많이 간 것 같아요. 그 유서 대필 사건 이런 것도 네, 어떤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시에 여론을 바꿔버리잖아요. 그 작전인 것 같아. 이게. 그렇죠. 어떤 특정한 장면 한 네. 장면을 잡아가지고 그 옛날에 서강대학교에서 그 박홍 총장인가요? 그분 총장이 있는데 그 앞에 그 계란하고 밀가루를 던지는 그런 아, 장면이 있거든요. 그 사진 하나 딱 그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 쓴 그 서강대 총장 사진 하나 딱 내세우고 네,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어, 그런 식으로 사복 사건은 아무튼 그게 그 우발적으로 벌어진 그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노조 지부장의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그것들을 신군부가 아주 아주 잘 이용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군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음, 두고 여전히 그 사북 항쟁 동지회 광부들과 그다음에 이재기 지부장의 가족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진영으로도 나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랬군요. 영화 만드신 음, 정도가 아니라 그런 그 진실과 화해의 어떤 그런 역할도 하신 거네요. 이 영화에서 크게 보면 세 진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 하나는 광부와 가족들이 가장 큰 진영이에요. 숫자들이 많고 피해자도 많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회사와 회사 측에 가까웠던 노동조합이 한 축에 있고요. 또 한 축은 공권력이에요. 사실 당시 이제 광부들 늘 감시하고 사건을 야기시켰던 형사들, 정부과 형사들, 그 다음에 시위주랑 동원된 경찰들, 그리고 영화에는 안 나오고 숨어 있지만 보안대, 군인들, 음, 그리고 당시 이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던 그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들, 이 측이 한 세력이거든요. 그 세 개의 세력들이 있는 거죠. 음, 근데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상황들이 조금 더 복잡한 거죠. 뭐냐면 이제 이 영화 안에서 보면 당시 그 안경다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추석진이 벌어져서 경찰 한 명이 죽고 7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일명 안경다리 투석전이 사북사건 둘째 날 벌어지는데 그때 경찰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거든요. 일단 한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치고 도망치는 그 경찰들을 광부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때리고 병원까지 쫓아가고 아주 뭐 그냥 제가 영화에서 다 담지는 못했지만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경찰들이 당하고 쫓겨났거든요. 그 산으로 도망치고. 근데 그때 그 안경다리 투석전에 참여했다가 다친 경찰들을 제가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인터뷰가 되게 뜻밖이었고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그 객관적으로 보면 당시 경찰들은 그 유신 체제, 전두환 신군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물리력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시진압을 하러 가고 음. 그리고 시진압을 맡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정부과 형사들이 미행을 하고 감시를 하는 건데 영화 안에서 이들은 사실은 그냥 아무 영문도 모르고 시진압에 동원되었다가 엄청나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 만나보니까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아무 음, 영문도 모르고 우리는 뭐 광부들을 감시한 적도 없고 광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광부였고 나도 경찰 되기 전에 광부까지 한 사람인데 음. 그냥 영월경찰서에서 그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사북사태 진압하러 가야 된다라고 긴급 출동을 명령을 받고 안경다리, 사북 안경다리로 갔더니 광부들 1000여 명이 서 있고 순식간에 돌을 던지는데 진입하라는 명령은 떨어지고 그래서 들어가다가 한 명이 죽고 다치고 본인도 그 뇌수술을 받고 머리가 깨지고 그랬다는 거죠. 아, 세상. 그 진문규라는 그 경찰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이렇게 그 뇌가 깨지고 그래서 6개월 이상 그 중상을 그 병원 신세를 지고 나서 퇴원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 앞에 이덕수 순경이 쓰러져서 죽었고 자기가 그 뒤에 바로 쓰러졌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돌에 맞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뭔가 누가 나를 싣고 차에 싣고 그 가는 것 같아서 덜컹덜컹하는 소리에 잠시 의식이 깨서 보니까 누가 자기를 의식을 잃고 있는 그 자기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광부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 기억에 세상. 아, 아, 나이 든 사람이었고 광부 복장을 한 사람이었고 어떤 늙은 광부가 중상을 입은 자기를 껴안고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영화 안에서 제가 안 나왔지만 이분이 사건 1년 후에 자기를 구해준 광부를 좀 만나고 싶어서 하북에 있는 동원탄자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 출근하는 수많은 광부들 앞에서 광부들을 멀거니 그냥 바라보다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로서는 이제 자기를 구해준 광부가 고마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북 사건 당시에 광부도 거기 시위 진압에 동원되었던 경찰들은 광부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거나 부상을 당했고 한편으로 자기를 구해준 사람도 광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참, 되게 그 순간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되게 명징하지 않은 이런 경우였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고 사실 그 강원도 영월에서 상영을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 시위전압에 동원되었던 진문교, 이종환, 뭐 최병주 이런 경찰들을 포함하여서 안경다리 투सब전에 투입되었던 또 다른 경찰도 많이 있거든요. 영월에 사세요, 그분들이 다. 네. 그래서 영월 시네마에서 상영을 하고 경찰들 한 100여 명 부른 거죠, 관객으로. 어, 그리고 영화를 보여줬는데 굉장히 그분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 반응은 광부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었는지 이해를 못했다. 아, 음, 우리들이 그 도망가는데도 끝까지 몽둥이와 돌을 들고 와서 우리들을 때려서 너무나 공포스러웠는데 영화를 보니까 그 경찰 지프차 뺑소니 사건 때문에 어, 경찰이 세상.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 우리들에 대한 분노를 쏟아낸 분노. 것이라고 처음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얘기는 자기들은 사북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냥 가서 영월경찰서 이덕수 순경이 돌에 맞아서 현장에서 죽었고요. 7, 8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니까 우리들은 그냥 광부한테 맞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사건 수습 이후에 광부와 부녀자들이 200여 명이 끌려갔고 정성경찰에 20일간 혹독한 고문과 폭행을 당했고 음, 여자들도 성적인 어떤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처음으로 본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들이. 아, 그러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사북 사태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경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광부들이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서로 그 자신들만 생각하고 실체도 그렇죠. 모르고 막 이렇게 있었던 거네요. 중요한 지적을 그러네요. 해주셨는데 이 사북 사건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저도 이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체를 하나씩 알아들어갔고요. 유시민 음, 작가도 모른다니까요. 이 사건의 아, 주된 내막은
왜냐면 그리고 사복이 네, 상당히 많이 네, 그 당시에 언론에 막 나오고 중학생인 저희들도 다 듣고 네, 걱정하고 했을 정도로 많이 네,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광주에 그 학살이 일어나면서 네. 뭐 묻힌 건지 뭔지 사람들이 기억에서 없어졌던 건지 뭔가 정리가 안 됐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사복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사복 사건은 피해자들이 많은데 가해자가 안 보이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들이 때때로 의미 없이 확실치 않고 그리고 각자가 자기 경험만 알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뭐 광부들이든 경찰들이든 또는 뭐 노조 지부장의 가족들이든 그래서 자기들의 고통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상대방 얘기들을 전혀 들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아, 와, 참.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까 말했듯이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은 존재를 부정당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 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복 사건이 벌어진 한 달 후에 있었던 5.18 네. 광주 음, 항쟁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상황적으로 보면 4월 21일 날에 사복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5월 광주 항쟁이 5월 18일 날 벌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약 한 달 후에 벌어졌던 5.18 민주화 운동이 너무나 현대사에서 큰 영향을 끼쳤고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주를 기억하고 있고 80년을 1980년 하면 4월을 그렇죠.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맞아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 현대사에서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대학에 처음 가서 바로 봤던 것들이 5.18 그 광주 항쟁 당시에 진압군들에 의해서 죽은 그 시민들 시체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복은 누가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상황적으로 보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늘, 그 큰 산이라는 그늘에서 묻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일은 뭐냐면 제가 영화에서 일부 다루지만 1984월 사북 사건 당시 이미 전두환 신군부는 11 공수 특전여단 61대대, 62대대 이 계엄군을 사북 사건 진압을 위해서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아, 그리고 원주 1군 사령부까지 이동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그 당시 그 출동했던 병력 및 무장, 장비 현황들을 좀 펼쳐 보이고 있는데 이 문서는 이제 당시 보안사에서 작성한 거예요. 당시 확실한 건 뭐냐면 그 강원도 화천에 본부가 있었던 11공수 특전여단 중에 61대대, 62대대 이 두 개 완전 중무장한 그 잘 훈련된 그 북한군을 상대하는 특수부대 2개 대대가 출동을 합니다. 인원을 보면 11공수 특전여단 61대대 61대대 장교와 하사관이 39명, 병사가 246명, 62대대 장교 38명, 병사 300명. 음, 합치면 장교와 지휘관 77명이고요. 병사 546명. 어, 600명이 넘는 음, 군인들. 이들이 가지고 그 있었던 장비를 얘기해 볼게요. 그 가스 살포용 500MD 헬기. 이건 뭐냐면 공중에서 그 가스를 살포하는 시진함용 특수 장비입니다. 이 가스 살포용 500MD 헬기 2대. 그다음에 UH-1H 헬기. 이건 병력 수송용 헬기예요. 20대. 그다음에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객차, 기차 객차 있죠? 42대. M16 609정. 그다음 50MG라고 기관 단총이었어요. 50MG 함정. 이 장비와 병력을 준비하고 일군 사령부가 있던 원주까지 출동시켰다는 거죠. 음, 음. 여하튼 그 거의 뭐 전쟁 일어났을 때 출동될 군인들이 네, 그냥 그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가서 당시 예. 사복사 때 진압을 위해서 출동했던 병력, 계엄군, 완전히 특수부대죠. 공수부대라고 불렸던 그들이 약 600여 명이고, 뭐 헬기 22대, 뭐 객차 42대, M16 609정, 50M 기관총 한정. 이 정도면요, 그냥 1980년 5월 광주예요. 그리고 아, 여기에다가 경찰 병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1980년 4월에
전두환 신군부의 목적은 뭐냐면 전두환이 장악하고 있던 신군부는 어떤 소요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명실상부하게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미 4월 사북에서 이 계엄군들을 투입할 준비를 다 마쳤던 것이고, 다행히 이제 당시 영화에 나오듯이 김성배 강원도지사가 협상을 중재하면서 군 병력 투입을 출동 보류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서 계엄군 투입이 안 되는 거죠.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24일 새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11공수 특전여단이 투입하기로 예정돼 있던 작전 시간이 25일 새벽이었다는 거죠. 하루 차이인 거죠.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됐으면 전두환 신군부 계엄사령부 입장에서는 마다할 일이 없죠. 그죠? 강부들이 수천여 명이 시위를 벌이고 경찰들이 다 쫓겨가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북 시내를 장악하고, 그리고 막 노조위원장이 부인을 매달아가지고 그런 폭도들이 이러고 있는데 이거 투입할 명분이 안 되겠습니까? 폭도들이 벌인 폭동이고 이 북한이 배후에 있다라고 딱 하나 만들고 맞아요. 간첩단 사건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딱 계엄군 투입해가지고 사북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진짜 끔찍하네요. 음. 아니, 단지 업무 환경 좀 개선해달라는 그 아주 소박한 이유 하나인데, 이게 아주 너무나 끔찍한 일이 있네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그렇죠. 사건이 광주와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계엄군이 투입됐다고 하면 광부들은요, 그 당시에 동원탄자 광부들이 3,500명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예비군들이라고요. 네. 그리고 그 동원탄자 그 회사 안에는 예비군 무기고가 있어요. 그리고 3천여 폭약도 많이 명의 있을 거 아니에요. 폭약도. 광부들이, 그렇죠. 3천여 명의 광부들이 쓰는 그 M1 소총, 그다음에 카빈 소총, 수류탄, 실탄 있던 데고, 그다음에 중요하게는 그 탄광에서는 아시겠지만 그 TNT. 갱도를 발사할 예. 때 쓰는 그렇죠. 폭탄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예. 그 분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야. 그것들을 광부들이 장악을 하고 끔찍하네요.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예비군 무기고와 탄약고, 화약고, 그 다음에 사북 지서, 파출소, 여기에도 그 무기 다 있죠. 이것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만약에 계엄군이 사북에 투입됐다고 하면 광부들이 순순히 물러섰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맞아. 그 분노감에, 예. 거의 못 견뎠을 뭐 것 같아요. 전쟁이었겠네. 전쟁. 그리고 세상에. 그때까지 생각만 해도 제가 끔찍하네요. 보기에는 광주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그냥 무기와 무기가 정면으로 붙는 저 폭력을 인명피해 더 가지고 컸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 더 크죠. 더 컸을 네, 가능성이 네. 많고 막대한 희생이 벌어졌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그리고 끔찍한데, 그때까지 네. 오랫동안 예, 그 동원탄자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극심한 착취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광부들. 사실은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그 동원탄좌라는 그 회사입니다. 사실 그 강원도 사북 인근에는 여러 그 광업소가 있었어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제일 크고요. 그 옆에 고안에는 삼척탄자가 있었고, 그 옆에 태백에 가면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있고요. 한백탄좌 있고요. 그다음 함태탄광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강원 탄광도 있고, 굉장히 많은 탄광들이 강원도 지역에 인접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열악했던 곳이 동원탄좌입니다. 그 사주, 그 소유주가 이연, 이름이 외자예요. 이연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좀, 제가 영화 안에서 그 사람 사진 같은 걸 넣지 않았는데, 그분 사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무튼 그냥 딱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다만 영화 안에서 기업주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비판하고, 기업주의 착취 내용들을 상세히 넣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영화가 2시간이 넘거든요. 이미. 굉장히 길어서
그 동원탄자 일가의 어떤 그런 그 착취와 문제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하려면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져서 뺀 것도 있고요. 음, 또 하나는 그 동원탄자 사주를 비난하는 인터뷰나 그 증거들은 굉장히 많은데 동원탄자 사주인 이현 회장은 작고하셨죠. 어, 근데 당사자를 인터뷰할 방법이 없어요. 어,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었고, 음, 그래서 이들이 분명하게 가장 큰 책임이 있긴 한데, 당사자들의 얘기를 동시에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거나 인터뷰를 응하지 않아서 그 기업주의 책임 문제들을 영화에서는 깊이 다루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동원탄자에 있다. 이건 그럼 분명합니다. 그분들이 그 회사, 탄광 회사에서 책임을 지거나, 뭐, 진실 규명을 했거나, 뭐, 보상을 했다거나 이런 건 있나요, 혹시? 이 사건이 80년에 벌어졌고요. 동원탄자는 2004년에 문을 닫았거든요. 음. 음. 그 사이에 어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동원탄자 소유주의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아, 없었고 현재까지도 없고. 음,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동원탄자 사측의 입장에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시면 나오지만 1980년 10월 5일 날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북사건 관련자들을 다 구속하고 고문했던 책임자 5월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책임자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간접선거로. 어. 그리고 9월 1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10월 5일 날 사북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아, 엄청나게 환영을 받아요. 막 그 전두환이가 사북을 방문해가지고 동원탄자 갱도에 들어가서 보고 주민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이러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사북 주민들이 막 진짜 박수치고 막 환영해요. 음. 그리고 전두환이가 10월 5일 날 온 다음에 동원탄자 광부들의 처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 어, 어떻게 달라져요? 그 기본급 올랐고요. 상여금 어, 올랐고요. 장학재단 만들어져서 자녀들 장학금 주고요. 그 다음에 11월 18일 날 복지회관이 만들어지거든요. 야, 복지회관. 어머나.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 싸게 갖다 놓고 싸게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미용실도 만들어 놓고요. 그 예. 다음에 관리자들이 생산직을 부르는 호칭도 바뀝니다. 음, 그전에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말하다가 김씨 이씨 바뀌는 거죠. 음, 그리고 노조위원장도 직선제로 바뀝니다. 어, 그러니까 그리고 81년도 2년도에는 광부들이 살았던 열악한 그 거주 사택이 워낙 열악했으니까 아파트를 만들어 줍니다. 야, 그래서 아파트는 복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 4월에 이 사북 광부들 투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사건 수습이 되고 10월에 전두환이 오고는 다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 이, 그 야, 동원탄저 광부들의 처지가 엄청나게 좋아진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알고 있듯이 4월에 투쟁했던 광부들의 투쟁과 희생인 거죠. 그렇죠. 민주노조 만들어라, 노동조건 개선하라. 이거 가지고 시위를 벌이다가 공권력이 개입하면서 공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리고 4월 20일에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제 그들의 요구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현재 노조 지부장 사퇴했고, 그다음에 그 노동 조건 개선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그 사건의 주역들은 다 감옥에 가 있거나, 28명이 군사재판 회부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아, 그리고 참. 유죄 판결 받지 않은 사람들도 끌려간 사람들이 거의 한 180명이 넘는 거죠. 어, 거의 200여 명이 끌려가서 20명이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갔고 나머지는 이제 풀려났는데 풀려난 사람은 상당수 처맞고 고문당하고 폭행당하고 풀려난 거죠. 사실 그들의 투쟁의 덕분으로 노동 조건이 개선된 거거든요. 그죠? 근데 동원탄의 광부들은 다 이게 전두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오고 나니까 모든 게 좋아졌다. 자, 이게 역사의 비극이네, 어머나, 진짜, 비극이야. 예. 저,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지만 그 동원탄자 사북 주민들이
전두환 대통령의 그 방문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만들잖아요. 대통령 오신 우리 마을. 와. 세상에. 1980년 10월 5일. 진심으로 전두환을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 복지관 만들고 아파트 만들고 황해금 올려주고 장학재단 만들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돈이 이 어디서 돈은 나왔을까요? 어디일까요? 국민들 세금 아니면은 기업가가 뭐 준 돈이겠죠, 뭐. 전두환이 낸 돈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요. 전두환 지가 네, 그러면 이건 당시 사북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이현 회장, 그다음에 큰아들 이혁배 사장도 다 잡혀가거든요. 어쨌든 아, 잡아가요. 그 음, 가둬요. 그리고 협상을 합니다. 음. 야, 이 새끼들. 니들 말이야, 광부들 말이야, 임금 착취하고 말이야. 했으니까 그 이제까지 삥 뜯은 돈 다 물어내. 대신 너 석방해줄게.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현 회장은 그냥 불구속으로 풀려나고요. 큰아들 이혁배 사장은 기소유예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 나와요. 이혁배 동원탄자 사장이 기소유예를 풀려났다. 7월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동원탄자는 10억 원. 지금 화폐 가치로 치면 150억이 200억 원이에요. 그러네. 10억 원을 복지기금으로 노주에 기탁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떠요. 아,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는 광부들도 잡아다가 고문을 했고 기업주도 잡은 거죠. 잡아가지고 니들 돈 내놔. 현재 화폐 가치로 150억, 200억 원을 뜯어내서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돈으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모 은행에 예치해놨다가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 쓴 동원탄자 거 아니고 또 기업주도 거기서 자기 주머니로도 들어가잖아요, 원래. 아니, 그렇게. 결국 그럴 광부들의 가능성도 아주 돈이잖아요. 많죠. 광부들의 피땀 흘린 돈이네요. 그럴 가능성도 아주 많죠. 예. 그래서 당시 이제 동원탄자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할 말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그때 총칼을 든 군인들이 협박해서 우리 그때 돈으로 10억 원을 뜯겼다. 야, 참. 그 돈 가지고 다 광부들 복지 자금을 쓴 거다. 우리도 억울하다. 자기도 피해자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장도 피해자예요, 회장도. 그래서 그 이혁배 당시 사장의 그 증언에 의하면 제가 직접 들은 증언은 아니고 어떤 이 보고서에 실려 있는데 이혁배 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당시로 10억 원을 은행 대출을 받아서 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나중에 수습하느라 상당 기간 어려웠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추측으로는 그 10억 원을 중에서 일부를 전두환과 그 생각해보세요. 거기 뭐 계엄 그 보안사 대령들 얘들한테 뒷돈 다 안 줬겠어요? 다 그럼요. 줬죠. 아니, 회사에서. 그리고 노태우 전두환이 갖고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비자금이. 그런 데서 다 나온 걸 거 아닙니까? 10억 원 말고 별도의 10억 원을 전두환한테 갖다 상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비극은 광부들 투쟁을 벌였어요. 투쟁을 벌여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군사재판 회부돼서 실형을 살고 나왔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동원탄자에 다니고 있는 그 직원들이 광부들이 아무도 자기를 말을 걸지 않아. 외면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빨갱이 간첩으로 찍혀 있거든요. 회사에서 저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든 집행유예를 풀려난 사람이든 그다음에 아무도 동료 광부들의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북을 떠나고요. 그리고 영화 안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끌려가 가지고 서로 이름을 막 밀고를 하거든요. 서로 이름을 불어요. 고문을 못 이겨서. 그래서 광부들이 서로를 미워합니다. 피해자들끼리. 그리고 이 모든 성과, 이 투쟁의 성과, 동원탄자 광부들의 처우가 극적으로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이 투쟁의 열매를 고스란히 전두환이 가져가는 거죠. 전두환이가. 예. 세상에. 그래서 전두환이 찬양하는 대통령 오신 기념비도 마을에 세우고 투쟁의 주역들은 소위되고 쫓겨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그리고 그리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은 감춰져 있고 묻혀져. 그 과정에서 벌어져 있던 불행한 사건이죠. 노조 지부장 부인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사북항쟁 동지의 광부들과 노조 지부장 가족들이 20년간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널려 있는데 가해자들이 안 보이는 이게 이 사북 사건이 갖고 있는 특이한 비극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데 우리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네,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진 거네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한 거죠. 아주 성공적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의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옵션이 다 성공한 거예요. 첫 번째는 만약에 시위가 격화되어 가지고 계엄군을 투입할 상황 명분이 됐다고 하면 투입해 가지고 이걸 근거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수습이 됐잖아요. 정말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그 5월 7일부터 사북 사건이 4월 24일 날 협상이 타결되고 이제 모두가 이제 조업 재개를 하고 정상화가 됩니다. 근데 5월 6일부터 사건의 주역들을 잡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원갑, 신경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해가 200여 명을 잡아가는데 5월 6일이 어떤 날이냐면 전국에 있는 계엄군들이 시진압력 충정훈련을 하는 시기예요. 전방에 있던 군인들 충정훈련을 합니다. 잘 때 억하 안 벗고 자게 해요. 5월 17일 저녁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죠. 그죠?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사북사건의 주역들을 잡아가는 시기는 전두환의 충성하는 계엄군들이 충정훈련하는 시기라는 것이고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계엄군들이 들어가 진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진압을 하러 투입됐던 부대 중에는 사북사태 진압을 위해 출동 대기했었던 11공수 특전여단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광주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던 그 시기에 사북의 광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다 끌려가서 정성경찰서에서 고문당하고 있던 시기죠. 그리고 5월 27일 날 이게 중요한데 5월 27일 날 28명을 구속을 시키고 군사재판 회부하고 나머지를 기소유예로 다 풀어줍니다. 5월 27일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나시죠? 광주에서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함락시키는 날이 5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은 광주에서 광주 시민 수백 명을 죽이고 5월 27일 날 상황을 정리를 끝내는 거죠. 전남도청 완전히 함락시키고 최후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이제 끝을 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성경찰서에서 끌려가 있던 광부들을 더 가지고 더 간접단 사건 조작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 주동자들 몇십 명, 20몇 명 구속시키고 나머지 다 풀어줘.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27일 날 다 풀어주는 겁니다.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상황 이해가 되시죠? 예. 음, 음. 그렇게 연결이 다 돼 있네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전두환은 그 후로 광주 시민들 진압하고 대통령이 오르고, 전두환이 9월 1일 날 취임식을 하고, 제일 먼저 지역 순시를 갔던 곳이 사북이거든요. 제일 먼저 사북으로. 갑니다. 아, 네, 참. 네. 대통령 지역 순시. 제일 먼저 사북에 가서 이렇게 박수 받고, 그 동원탄자 기업주를 협박해서 뜯어내는 돈을 가지고 복지자금으로 쫙 풀고 그리고 박수 받고 그래서 이 사북 사건 사북 광부들의 투쟁의 최대 수혜자는 전두환이다. 아, 진짜, 어우, 1980 인상이. 사북 영화의 숨은 주인공은 네. 전두환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네. 근데 우리 감독님께서 영화 제작을 위해서 5년 6개월간 150회 촬영을 하시고 네, 또 100명 이상의 인터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이 과정에서 이게 엄청난 분량인데,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네, 기억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미 돌아가신 네. 분도 많기 때문에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이런 그 과거의 역사를 다루는 영화는 일종의 기록 영화이기 때문에 증언과 아카이브가 기본이거든요. 사건 당사자들의 증언, 관련자들의 증언, 그리고 그 사건을 기록했던 사진,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이 핵심인 것이죠. 전국에 있는 모든 아카이브를 다 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들의 대부분을 만났다. 단 제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보안대, 군인들입니다. 경찰들을 만났고요. 가해 경찰들을 만났고 다만 그분들이 영화 출연을 거부해서 영화에 못 나온 것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방대하게 만나면서 사건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이 과정에 좀 주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기억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거든요. 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에게 유리한 기억은 경험은 잘 기억하고 불리한 기억들은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변형시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어려우셨을 것 음, 같아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증언자하고 인터뷰할 때 여러 번 합니다. 특히 음. 핵심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이 광부 대표 이원갑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번을 반복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증거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이거 맞느냐, 이때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반복해서 그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의 증언이 하나 나오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영화에 나오면은 그 안경달의 투석전을 찍은 사진이 세 장이 있거든요. 세 장. 안경다리에서 이 광부들이 쭉 서 있고 밑에 이제 경찰들이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막 뛰는 사진. 이게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흐릿하게 사진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장.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진 원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원본이 어디 있냐. 그래서 당시 신문을 다 뒤져보니까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당시 한국일보 사북지국 강기원이라는 사람이 찍은 걸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980년대는 종이신문이니까 지역마다 신문을 배달하는 지국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강기원이라는 사람이 지국장을 하면서 그 사건 사북 사건 둘째 날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걸로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진 원본을 찾으러 한국일보 본사에 간 겁니다. 본사에 가서 보니까 진짜 필름 세 점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원본을 찾았고 원본을 스캔해서 보니까 이제 확대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보니까 안경다리 밑에 수많은 경찰들이 쫓기고 있고 웅크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 누구냐? 응?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저 사람들 찾는 거죠. 영월 경찰서 뭐 어디 뭐 평창 정선 다 뒤져가지고 당시 이제 강원도 경찰청 연락을 취해서 당시 시위제랍에 동원됐던 피해를 당했던 경찰을 찾아서 그들 인터뷰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증언을 듣고 증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증언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을 그 기록했던 아카이브를 찾고 그 아카이브에서 찍힌 또 다른 증언들을 찾고 누가 누구를 지목하면 그 사람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징검다리 건너듯 가로 세로로 이제 시를 이렇게 하듯 그런 식으로 천천히 촘촘히 아, 사람들을 다 만나고 증언자를 찾고 아카이브를 찾고 이런 식을 한 거죠. 그러다 야, 보니까 제가 한 100여 명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 이제 그 한글로 받아쓰기를 하거든요. 그 분량이 한 6,300페이지 돼요. 아, 어마어마한 분량인 거죠. 엄청난 작업하셨네요, 진짜. 예, 예, 예. 그 아니, 작업은 방대한 근데, 꽤 작업의 네. 방대한 일부를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예, 그 근데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추정도 하셔야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도 함정 하셔야 되고 뭐 이러는 거 역할도 아니에요, 지금. 하시고 함정처럼. 또 네. 네, 심리적인 그 사람들이 심리적인 그런 거를 또 잘 이해하셔 가지고 접근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어, 인터뷰도 하셔야 되고 1980 사복 영화에 대해서 좀 찬반론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찬반이 있죠. 찬반 논란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음, 개인적으로 역사를 다루는 다큐가 너무 한쪽 진영에 치우치는 걸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영화가 나오면 이쪽 진영은 가서 다 박수치고 무조건 반대 진영 무조건 비난하고 이런 식의 역사 전쟁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가 개봉을 하고 찬성 지지하는 세력과 비판하는 세력을 비율로 나눠보면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8 쪽이 8이고 정도는 어느 쪽이 2죠? 지지하는 세력이 8, 아,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8명, 비판하는 사람이 2명 어떤 정도라고. 비판일지 궁금하네요. 비판해 주는 내용은 이 영화는 이 사북 사건이 갖고 있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뭐냐면 이 근본적으로 사실 이 사북 사건은 노동운동이거든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이고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공권력과 투쟁하면서 항쟁으로 발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노동운동사에서 의미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노동운동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맞은 거예요. 이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되면, 영화로 만들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북사건 과정에서 벌어졌던 노조 지부장 부인 폭행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던 아주 불행했던 사건인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네. 그죠? 음, 그 사건의 내막을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 있는 기업주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난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역시 어용노조였던 이재기 지부장 역시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 영화가 끝내야 되는 거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역사적 단죄를 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렇게 영화를 끝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서자면.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쓰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는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주와 어용노조와 국가의 책임들을 뒤로 약간 밀어놓고 오히려 그 피해자들의 아픈 이야기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들 간의 갈등. 저는 이 사건에 큰 책임 있는 이재기 노조 지부장 역시 일개 고용된 노동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가 큰 책임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책임은 기업과 국가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는 광부들의 얘기도 듣지만 노조 지부장의 부인 폭행 사건도 되게 깊이 있게 다루고 노조 지부장 가족들의 항변도 다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일환이었지만 시위주의라에 동원되었다가 다쳤던 그 경찰들의 얘기도 담고 그들을 또 피해자의 시점에서 조명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광부 대표 이원갑 선생님이 노조 지부장의 아내 김수희 씨에게 사과 편지를 쓴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의 과오다라고. 네. 영화가 이렇게 가니까 음. 이게 전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비판할 수 있죠. 이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부수적인 얘기에 매달린 거 아니냐. 노조 지부장 부인 폭행 사건을 그렇게 깊이 다룰 필요 있냐. 그렇죠. 광부 대표 이원갑 씨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사과를 해야 될 놈들 저놈들인데 단죄해야 될 놈들이 저기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듣고 나니까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저는. 태바님은 어때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 찬성 반대. 찬성 반대라고 딱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네. 그게 사실을 찬성이죠. 네, 그렇죠. 영화에 사실입니다.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런 찬성입니다. 입장이에요. 네. 그게 네, 찬성이네. 찬성이에요. 유 영화 작가님은 평론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뭐 신군부 세력국 후예들이나 그 소위 뭐 적폐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그걸 끄집어냈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건 그 진실을 호도한다. 네. 의외로 이 사북 영화가 이제 작년 10월 말에 개봉을 해서 지금 6개월째 상영을 국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는 OTT로 안 넘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지부장의 아내 사진도 있고 거기 그 광부의 아내들이 고문당한 내역들이 너무 참혹해서 OTT로 안 넘기고 이제 극장 상영을 할 건데 OTT, Over the Top Media Service의 앞글자로서 공개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 배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OTT로 넘어오면 사람들 훨씬 더 많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유튜브에 올리고 막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그 광부의 아내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이름과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성적 가혹행위를 당한 네. 피해 내역들이.
그래서 그게 OTT로 넘어가면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재생산될 위험이 있어서 네. OTT로 안 넘기는 거고, 그래서 극장에서만 상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13,000명쯤 봤는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 극우 세력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는데 어느 공격할 누구도 명분이 별로 없죠. 그렇죠. 공격의 이런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격할 명분이 없이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을 안 하는 다 것이고, 동감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나. 또 다른 몇 개의 영화들이 있거든요. 뭐 네. 그런 영화들은 관객이 3,000명인데 댓글 테러가 4,000개 이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영화 보지도 않고 저쪽 우파에서 쉽게 말하면 이 우르르 영화는 몰려왔어, 빨갱이들이다. 그냥. 예. 참 빨갱이들이 쉽지 만든 영화를 않네요. 해가지고 아, 네. 영화도 안 보고 별점 테러를 3,000개, 4,000개씩 해요. 아, 세상에. 끔찍하죠. 예, 그 아유, 한 그래서 가지 또 생각나는 네, 거는 그 지금 네, 윤석열이나 이쪽이 이제 뭐 계엄 뭐 사람도 하나도 안 다치는데 무슨 계엄냐 하는데 지금 네, 감독님 말씀 들어보면 이 신군부에서 계획되고 준비된 이런 계엄이 그냥 보통 뭐 전투경찰 몇 명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 군에서 최정예 최정예 군들이 군들이 와서 많죠. 적군 네, 죽이듯이 다 이 아, 민간인들을 학살할 수 네, 있다는 그거는 이런 용서할 거를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되는 네.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제 그 계엄 뭐 네. 계엄이냐 네. 경고성이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답이 알죠. 안 나오네. 신군부의 그 끔찍한 학살. 네. 그래서 누가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1980년 4월에 계엄군이 사북에 투입되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가 아닌 4월의 사북을 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음.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음. 역사에서는 이것들을 중요하게 기록 안 했지만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은 1980년 4월에 전두환 신군부는 무장한 계엄군들 11공수 특전여단을 투입할 준비를 마쳤고 원주까지 이동시켰고 협상이 타결이 안 됐으면 바로 투입을 시켰을 것이다.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고 4월에 봄은 피로 얼룩졌을 것이다. 아휴, 이건 확실한 너무 사실입니다. 전두환 끔찍하네요. 신군부는 그걸 원했죠. 피할 네. 이유가 없죠. 그 네. 어떻게 이 사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화까지 만들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앞으로는 어떤 영화를 좀 만드실 계획인지 궁금해요. 네. 그 고향이 전라북도이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사북과는 직접적인 인연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사북으로 안내해 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황인욱이고요. 1980 사북 영화 안에 출연자로 나옵니다. 영화의 프리젠터 역할을 하죠. 내레이션도 하고 저랑 같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러 다니는 황인욱 경선지역사연구소 소장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황인욱 선배를 만난 거예요. 대학교에서. 저는 그때 사북이라는 지명을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85년도 대학을 갔으니까 전두환이 대통령일 때 대학을 다녔잖아요. 황인욱 선배랑 같이 저희들은 그때 다 학생운동을 했었고 87년도 1월 14일 날 박종철 선배가 남영동에 끌려가서 물고문을 죽었고 그 시기에 황인욱 선배는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그 시기에 저는 거리 시위를 하러 다녔죠. 그런 인연으로 황인욱 선배와 만났었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황인욱 선배가 사북에 내려가서 살고 그 지역에서 이제 뭐 아이들 교육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10년 만에 황인욱 선배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사북에 한번 오라고. 2019년 4월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황인욱 선배가 고향인 사북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황인욱 선배가 붙잡고 있는 사북 항쟁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사북에 내려가게 되었고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시작이었고 원래는 한 3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거의 5년 반, 6년 정도에 걸쳐서 영화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과제는 뭐가 있냐면, 이 영화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는 기업주, 동원탄자 사주 일가의 입장. 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정말 궁금해요. 네, 당시 이현 회장은 2003년도에 이제 사망했고, 아까 말한 대로 당시 사장이었던 이협배 사장, 지금은 동원그룹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존에 있어요. 그분을 좀 계속 만나보려고 제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당시 이제 전두환 겸 신군부가 동원탄자를 협박해서 10억 원을 복지 자금으로 뜯어냈는데 그거 이외에 별도로 뜯어낸 거 없나요? 정말 이거 물어보고 궁금하네요.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 영화에 나오지 않는 가해자들, 그러니까 광부들을 연행하고 구파하고 고문하고 거기에 가담했던 당사자들이 있거든요. 정보과 형사, 보안대 군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계속 취재를 거절하고 있는데 저 어떻게든 만나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몇 사람이 영화를 보러 왔어요. 그래요. 네. 음. 궁금했던 거죠. 자기 이름이 나오나, 아, 자기들 어떻게 다루나. 영화를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해자들의 입장을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가해자들의 네. 사과가 없이 피해자들의 그 상처가 아물지가 치유되나요? 않아요. 네, 그거는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아무죠.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폭행했던 군인들, 어? 그 새끼들이 한마디도 사과 안 하는데 그 분노가 안 되죠. 없어지나요? 안 그대로 되죠. 겁니다. 네, 그대로 세월 만나볼 유가족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북 사건의 피해자들 200여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재판을 회부지에서 뭐 감옥을 살고 집행유예 받고 이런 사람들은 28명이지만 끌려가서 처맞고 고문당하고 풀려난 사람이 15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피해 내역이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끌려갔던 그 당시 보안대에서 작성했던 연행자 명단에 보면 이름, 주소, 주민번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들 명단에 18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도 생사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그런 식으로 연행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인권이니 뭐니 하나도 없잖아요. 무조건 네, 때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네. 그 당시가 100% 그랬죠. 가자마자 다 예. 맞아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주민번호와 이름이 다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이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거주지를 확인하고 그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권한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국가가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국가가 그 피해자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면 저는 팀을 만들어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조사관과 함께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죠. 카메라에 담고. 그래서 피해자들의 상세한 피해 내역들, 그 규모, 내용들을 기록으로, 영상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네. 작업들, 기업주의 입장, 그다음에 음. 가해자들, 경찰과 군인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더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 이 정도를 해야 어떤 사법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좀 기록 작업이 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한 사북 5년 정도. 2편 뭐 작업을 하시는 네. 셈인가요? 영화로 만들지 아닐지는 영화로 만들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런 힘든 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기록을 해서 결과물을 세상에 남긴다. 어떤 형식이든 영화든 방송이든 오픈 아카이브든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예. 마무리 작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980 사북의 박봉남 감독님과의 대담 나눴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1980년 사북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국가폭력의 진실을 마주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치유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이 영화를 통해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치유하며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봉남 감독님 오늘 대담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